안녕하세요. 시아국어 양일쌤입니다. 오늘은 네트워크는 힘세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네트워크는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긴 한데 이게 일상 사회관계나 또 혹은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반적인 그 네트워크 이론을 가지고 우리 일상에서는 어떤 다른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갈래는 기본적으로 설명문이고요. 네트워크 이론이 일상에서 어떤 활용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 이걸 바탕으로 제 시간에 본문을 가보게 되면 교통 체증의 문제를 네트워크 이론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해결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절대적 최적화, 상대적 최적화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구체화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잡한 이론은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내용을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바로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세상은 복잡계 네트워크다. 자, 네트워크라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앞에 복잡계라는 말이 붙었네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본문을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머릿말 들어갑니다. 실제 세상인 사회와 가상 공간의 인터넷을 비교한다면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 만큼 둘의 성격은 서로 다르다. 자, 실제 세상 사회와 인터넷 가상 공간이기 때문에 두 개의 성격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둘을 한 가지 틀로 볼 수 있는데, 자, 어떤 틀로 공통점. 자, 둘이 서로 차이점이 큰데요.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인터넷과 실제 세상 사회가 네트워크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네트워크라는 공통점. 자, 이걸 잘 기억해 둬야 되겠네요. 자, 차이점은 둘은 실제 사회는 사람들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어떤 관계이고, 인터넷은 가상 공간에서 PC와 PC가 케이블 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트워크란 점과 선으로 연결된 것을 가리킨다. 당연하죠? 자, 사회 네트워크에서는 개인들 하나하나가 점이 됩니다. 자, 적어볼게요. 옆에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트워크는 점과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실제 사회에서는 점이 개인이 되겠죠. 개인이 되겠고, 선은 뭐가 되겠습니까? 선은 자, 사회관계가 선이 되고요. 자, 개인들을 하나하나가 점이 됩니다. 자, 그럼 선 안에 사회관계라고 써야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인터넷과 사회 네트워크의 지금 공통점을 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점은 뭐가 되겠어요? 컴퓨터가 되겠네요. 그리고 자, 컴퓨터를 연결하는 랜 케이블이나 혹은 기기를 연결하는 전자기파가 선이 되겠습니다. 자, 인터넷으로 가서 정리해 볼게요. 점은 PC, 개인 PC에. 근데 선생님 방에는 컴퓨터, 어떤 기관, 단체, 학교, 대학, 도서관 등등 정부 기관, 각각의 기관이나 개인의 갖고 있는 PC, 자, 이런 PC가 점이 되겠고, 선은 두 가지가 있겠네요. 일단 랜 케이블, 전기선을 가리키죠. 그리고 무선 같은 경우는 무선은 케이블 없이 전자기파로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자, 전자기파가 그 연결선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트워크 이론에서는 점을 노드, 자, 점을 뭐라고 합니까? 점을 노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선을 연결선이라고 한다. 선을 연결선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표를 만들어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단락이 끝났네요. 실제 사회와 가상 공간 인터넷의 자, 공통점에 대해서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공통점을 연결시켜 놓겠습니다.
자,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네트워크는 생긴 모양에 따라서 고속도로망 같은 네트워크와 항공망 같은 네트워크를 나눌 수 있다. 자, 네트워크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분류 혹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분류나 구분의 분류와 구분의 설명 방식을 갖고 있네요. 자, 고속도로망 네트워크, 항공망 네트워크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자, 왼쪽 그림이 바로 고속도로망이 되겠고, 오른쪽이 항공망이 되겠습니다. 자, 두 그림의 차이 여러분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속도로망 네트워크는 각 노드에 연결되는 선의 수가 거의 균일. 자, 이 고속도로망의 특징은 뭐냐면 각각의 노드, 이게 노드가 되겠죠? 각각 점 노드에 연결되는 선, 자, 노드 점과 중간중간 선, 이 보게 되면 한 개의 노드에 선의 개수가 적게는 뭐 한 2개, 적게는 2개, 적게는 2개인 경우가 있고요. 많게는 하나, 둘, 셋, 많게는 6개인 경우가, 선이 6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 수가 거의 균일합니다. 그러니까 6개를 넘지 않죠. 그리고 2개, 최소한 2개는 갖고 있습니다. 등등 이렇게 고속도로망 같은 네트워크에서는 노드의 수가, 자, 노드에 연결되는 선의 수가 균일하다, 거의 균일하다, 항상 똑같지는 않고요. 선의 숫자가 거의 균일하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항공망 네트워크는요, 각각의 노드에 연결되고 있는 선이 몇 개의 노드에 집중돼. 자, 선이 집중됩니다. 몇 개의 노드에. 자, 이렇게 집중되는 집중되는 노드를 가리켜서 우리가 허브라고 표현합니다. 허브. 자, 이쪽에 개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허브라고 하는 거는 연결선을 많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노드. 쉽게 말하면 인간으로 치면 인싸. 그죠? 인싸한테는 친구가 많잖아요. 그죠? 인싸를 통하면 전교 학생이 한 3분의 1 이상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친구가 연결 관계, 친구 관계가 많은 개인이기 때문에 허브가 되는 거죠. 자, 오른쪽에 항공망 네트워크를 보면요. 여기 어떤 노드, 이 노드는 연결선이 2개밖에 없네요. 선이. 그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노드 같은 경우 어때요? 연결선이 아마도 내가 보기에는 20개는 될 것 같습니다. 이 노드의 연결선이 20개입니다. 그러니까 항공망 네트워크에서는 연결선을 폭발적으로 집중해서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노드가 있다는 거죠. 그 노드를 가리켜서 이렇게 연결선이 집중된 노드를 가리켜서 특별히 뭐라고 부른다고요? 허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허브가 많은 연결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모양, 허브는 어떤 모양? 복잡한 모양을 주죠. 복잡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자, 이 복잡한 선을 갖고 있는데 복잡한 이 선과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척도 없는 복잡계라고 부릅니다. 자, 척도 없다는 건요, 기준을 댈 수 없다, 셀 수 없다. 척도 없는 바꿔볼게. 무슨 뜻이라고요? 셀 수 없이 많은,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척도 없는 뜻이 뭐라고요? 자, 여기 형광펜 여러분들 써보세요. 셀 수 없이 많은 이란 뜻입니다. 자,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연결선을 가지고 있는 노드를 가리켜서 우리가 복잡계 네트워크라고 특별히 부르는 거죠. 자, 복잡계 네트워크. 그만큼 이때 복잡계의 의미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복잡계의 의미를 수많은 선을 연결선으로 가지고 있는 노드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개념을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척도가 없다는 것의 의미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척도가 없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평균 연결선 개수를 쉽게 정할 수 있는
고속도로망과는 달리 항공망에서는 어때요? 노드를 연결하고 있는 선의 개수가 적은 노드부터 연결이 많은 허브까지. 자, 선이 적은 노드부터 연결이 많은 걸 뭐라고 부른다고? 허브라고 부르죠. 이 허브까지 분포가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한 척도, 특정한 숫자를 정할 수 없다. 특정한 척도 숫자를 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척도가 없다는 것은 그런 뜻이요. 특정한 숫자를 정할 수 없다. 자, 그런 맥락에서 척도가 없는 복잡계 네트워크의 특징을 무엇가 항공망 네트워크가 보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네트워크로 표현해 보면 많은 경우에 복잡한 형태인 항공망 같은 척도 없는 네트워크가 됩니다. 그럼 실제로요, 항공망 형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자, 실제 사회, 살고 있는 사회, 우리가 인간관계의 사회를 보게 되면 네트워크로 바꿔서 그 그림을 그려봤을 때, 고속도로망 같은 네트워크의 특징을 보인 게 아니라 복잡한 형태를 띠는 항공망 네트워크의 형태를 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합시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사회의 네트워크 유형은요, 뭐다? 항공망 네트워크. 다시 말하면 복잡계 네트워크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람들 보면 굉장히 그 친구 관계가 단순한 어떤 그 조용한 어떤 성격의 친구가 있는 반면에 외향적이고 인싸여서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막 엉겨붙는 그런 폭발적인 친구 관계 가진 친구들이 중간에 있잖아요. 그런 차이가 심합니다. 인간 사회관계에서도 그런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복잡계 네트워크 형태를 띈다고죠.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세상은 복잡계 네트워크다. 자, 그렇다면 세상이 왜 한국망처럼 허브를 가진 복잡계 네트워크가 될까? 왜 세상이 복잡계냐? 여기 예를 들었습니다. 자, 질문을 던지고요,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답을 할 때요, 그 사례 예시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컨대 논문을 쓸 때 연구자들이 유명하지 않은 논문보다는 유명한 논문을 인용하고 싶어 하죠. 자, 유명한 논문을 인용하고 싶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편 유명한 그 논문이 되게 되면 그 논문은 자주 인용이 되고요. 근데 잘 나가는 연예인이나 배우가 있으면, 탤런트가 있으면 그 배우, 탤런트, 가수는 계속 불려다닙니다. 여기 방송사, 저기 방송사, 저기 뭐 채널, 저기 채널. 그래서 그 사람은 굉장히 여기를 연결점을 많이 갖고 있게 되는데요. 반면에 이제 새로 나온 신인이라든가 별로 인기가 없는 그런 연예인 그 배우들은 어때요? 그냥 매번 시간이 한가하고 여유롭죠.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집니다. 한마디로 소위 빈익빈 부익부가 그 원인이 되는 거죠. 왜 복잡계 네트워크 형태를 띠느냐? 세상은 왜 복잡계 네트워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마디로 이런 중간 사례를 통해서 빈익빈 부익부 법칙이 지배하기 때문이다 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인싸 친구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잘 나간 연예인을 보면 쉽게 알 수 있고요. 자, 질문을 통해서 사례를 통한 답을 주고 있는 그와 같은 구성 방식으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회가 허브를 가진 복잡계 네트워크로 볼 수 있다는 사실. 자, 다음 달라 보겠습니다. 자, 이제 교통체증으로 넘어갑니다. 갑자기 이야기가 사회에서 나오는 그런 네트워크 형태에 대한 설명에서 갑자기 교통체증이라는 걸로 화제가 옮겨갔어요. 화제가 전환되고 있네요. 자, 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하면 우리 사회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 중에 하나가 교통체증이다. 자, 드디어 이유가 나왔네요. 갑자기 사회 인간관계 네트워크에서 교통체증이 나온 이유는요, 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 자, 교통체증의 문제. 교통체증은 굉장히 심각한 어떤 문제 아닙니까? 출근할 때 맡겨보세요. 1시간 맡겨봐요. 그럼 큰일 나죠. 그 손해와 그 개인의 그
끼치는 어떤 문제를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 문제가 사회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교통체증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걸 활용합니까? 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한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해서 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해서 교통체증이라는 어떤 이 중대한 문제, 이게 어려운 문제,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서 네트워크 이론을 가지고 와서 해결할 수 있을까? 저 궁금해집니다. 자, 교통체증을 줄이려면 당연히 도로망을 어떻게 해요? 도로망을 잘 설계해야 돼요. 흐름이 막히지 않게 잘 운영해야 됩니다. 자, 이건 말은 쉽죠. 말은 쉬운데 실제로 어렵지 않습니까? 뭐 교통량을 예측하기 되게 어렵고 돈이 뭐 충분하지 않아. 항상 돈은 부족하니까 도로망을 막 깔 수도 없어요. 자, 그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식과 어긋나는 역설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역설이 생긴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갑자기 역설이 튀어나왔을까요? 역설이 왜 튀어나왔어? 자, 교통체증 문제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야, 도로 더 많이 깔아. 돈 들여가야 도로 더 많이 깔고, 그다음 도로폭을 넓히고, 자, 도로폭을 돈 들여 넓히고, 세금 들여서 도로 더 깔고, 그럼 되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쉽게 그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상식적으로. 자, 그러나 이때 상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도로를 넓히고, 그 다음 도로를 새롭게 개설하는 겁니다. 도로 개설과 확장하는 거죠. 도로 확장과 도로 개설, 이것이 교통체증을 해결하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방법이죠. 자, 이런 상식적인 방법, 도로를 넓힌다, 도로를 개설한다. 자, 근데 이런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상황이 생기는 거죠. 돈을 들여도 안 된다. 자, 그런데 다음 문단 볼게요. 교통체증도 알고 보면 도로교통 네트워크 위에서 움직이는 자동차들의 동역학 문제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그렇겠죠. 차가 움직이는 문제 아닙니까? 움직이는 역학의 문제라는 거죠. 다음과 같은 문제를 생각해 보자. 자, 가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가정. 여기부터 뭐요? 가정을 통한 사례 제시입니다. 자, 어떤 복잡한 도로망이 있을 때 어떤 길을 선택해야 자동차가 그 도로망에서 가장 잘 가는 것일까? 역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길이가 길면 첫 번째 조건, 즉 가야 할 거리가 멀면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당연하죠? 도로가 또 넓으면, 자, 거리와 시간은 비례합니다. 도로의 넓을수록 빨리 갑니다. 넓이와 시간은 반비례합니다. 넓이에는 반비례, 거리에는 비례한다는 뜻이죠. 자, 메모해 둡니다. 따라서 걸리는 총 시간은 나오네. 거리엔 비례. 그죠? 폭에는 반비례합니다. 자, 뭐 기본적으로 메모해 놓으세요. 차가 많아지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동일한 도로에서 차들이 몇 대가 함께 지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 도로 교통망에서 운행 시간을 결정하는 것에는 도로 교통에서 운행 시간을 결정하는 것에는 거리가 있고 거리는 비례, 도로 폭에는 반비례, 차량 수 이것도 역시 반비례하겠죠. 자, 이것이 중요한 변수가 되겠 거리와 폭과 차량 수 세 가지가 변수가 될 것이다. 자, 그 세 가지 요소에 대한 비례 반비례 관계를 간단하게 메모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암기할 것도 없어. 상식이니까요. 자, 다음 볼게요. 자,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뭐냐면 절대적 최적화. 아니, 갑자기 개념어가 튀어나왔습니다. 상대적 최적화 개념이다. 이게 대체 뭔 개념이야? 자, 갑자기 이런 개념이 튀어나왔습니다. 자, 형광펜 거둡시다. 자, 중요한 키워드가 나왔어요. 자, 예를 들어 갑과 을에게 청바지를 하나 사와라 라는 과제를 준다고 해봅시다. 자, 갑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6분 만에
가장 가까운 데에서 6분 만에 사왔습니다. 자, 그런데 을은 자신의 마음에 맞는 청바지를 사느라고 여기저기 3시간, 자 6분이 아니고 3시간이 걸려서 6분 대 3시간 엄청나게 차이가 생겼네요. 그리고 한 군데, 아까 갑은 한 군데에서 갔고 을은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네요. 자, 시간만을 고려할 때 수학적으로는 갑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자, 시간이라는 변수만을 고려할 때요, 갑이 가장 좋은 선택지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절대적 최적화라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자, 시간만을 고려한 게 아니라 만족도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자, 을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되겠죠. 자, 그럼 봅시다. 자, 시간을, 자, 수학적인 크기, 수학적인 결과값만을, 그 수학적인 절대값만을 고려하는 게요, 바로 절대적 최적화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만족도라고 하는 어떤 주관적인 주관적인 측면에서 선택을 고려하는 것을 우리가 상대적 최적화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만족도라고 하는 건 개인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만족도가 A라는 개인은 뭐 청바지의 뭐 색깔을 보고, 자, B라는 개인은 청바지의 무슨 뭐 통을 보고 스타일을 보고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족도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만족도라는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때는 상대적 최적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메모해 봅시다. 똑같은 것이요. 시간을 고려해서 수학적 결과값을 기준 삼을 때는 절대적 최적화. 그 다음에 만족도라고 하는 상대적인 측면에서 선택을 할 때 우리가 그걸 상대적 최적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절대 최적화, 상대 최적화. 자, 이런 개념들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장 볼게요. 절대적 최적화는 갑의 선택처럼 수학적으로 가장 작은 값을 잡는 겁니다. 제일 적게 걸린 거, 시간이 적게 걸린 거. 그리고 절대는 시간을 고려하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자, 반면 상대는 뭘 고려하겠습니까? 상대적 최적화는 뭘 고려합니까? 을의 선택처럼 개인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자, 그렇게 만족도는 높은 것을 취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시간은 제일 적게 값이 적은 것, 절대값이 가장 적은 것을 절대적 최적화의 기준을 삼습니다. 절대 최적화는 시간이 절대값이 적게 걸리는 거, 상대적 최적화는 만족도가 높은 것을 기준 삼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 두 개를 비교해서 기억을 해둬야 되겠네요. 상대의 만족도가 높은 거, 절대는 시간, 절대값이 작은 거. 자, 그 다음 볼게요. 앞서 든 예에서는 6분이 절대 최적화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을에서는 3시간이 상대 최적화의 값이 되겠죠. 자, 네트워크 이론가들은 두 사람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용을 찾기 위해서 상대 최적화의 값을 절대 최적화의 값으로 나눈 값을 활용합니다. 자, 조금 복잡해지는 내용이 나오네요. 자, 둘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 경우를 찾아보는 것이 수학적인 어떤 해결점이 되겠죠. 따라서 자, 이거를 둘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 수식을 써볼게요. POA라고 하는 수학적인 용어값을 씁니다. POA는요, 아나키. 그럼 아나키는 뭐야? 무질서라는 뜻입니다. 무질서. 자, 그 다음에 프라이스는 가치가 되겠죠. 자, 여기서 무질서의 가치 정도로 되겠네. POA, Price of Anarchy. 자, 무질서의 값 정도, 무질서의 가치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겠고요. 자, 이걸 써봅시다.
수식을 써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POA는 몇 분의 몇? 자, 여기 보면 POA 값은 절대적 최적화의 값분의 분자는 상대적 최적화의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을 활용합니다. POA에서 A는 무질서. 자, 이때 A는 무질서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NRK가 무질서입니다. 이런 점에서 POA는 이기적인 무질서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기적인 무질서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절대 최적화에서 나눴을 때 그러면 상대 최적화가 뭡니까? 이건 개인적 만족도입니다. 그죠? 개인적인 만족도 값이었죠. 다른 말로 이기적인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무질서. 그러면 이 분모값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 절최분의 상최였을 때 이 상최가 개인 만족도고 그건 이기적인 것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기적인 것인데요. 그래서 무질서를 낳습니다. 여러분들 공동체나 또 효율성의 측면에서 우리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한 개인이 다수의 의견과 달리 개인적인 어떤 지향점, 개인적 개성을 막 주장하고 의견을 주장합니다. 그럼 어때요? 통일성을 기할 수가 없으니까 무질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개인적 만족도의 값을 이기적 무질서 이렇게 바꿔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이기적 무질서에 대한 뭐다? 대가다. POA가 이렇게 새롭게 정의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즉 POA가 크면 조건을 붙여볼게요. 크면 어떻게 돼? 개인 만족은 당연히 높습니다. 그렇겠죠. 개인 만족은 당연히 높습니다. 대신에 어떤 단점이냐? 시간이 많이 낭비가 돼요. 수학적으로는 비효율적입니다. 자, 옆에 정리해 볼게요. POA가 컸을 때 1번 조건입니다. 어떤 결과를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까? 자, 개인의 만족도. 자, 만족도는 화살표 위로 올라가고요. 대신에 반대로 어때요?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떨어집니다. 자, 당연하겠죠? 자, 반면에 또 POA가 작으면 묶어볼게요. 작으면 효율은 높지만 개인의 만족도가 낮을 수 있다. 정반대가 되겠네요. 자, 2번 적어볼게요. POA가 작으면 땡땡 개인 만족도는 당연히 떨어지고 반대로 분모인 효율성은 어떻게 거꾸로 커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극단적으로, POA가 1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효율과 개인 만족도 둘 다가 모두 충족되었다. 이런 경우는 최적의 경우가 되겠네요. 자, 세 번째 적어봅시다. POA가 뭐의 경우? 1일 경우. 자, 이런 경우 어때요? 효율성도 높고, 만족도도 똑같이 높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네. 아무튼 둘 다 높기 때문에 모두 충족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위 사례의 POA는 상대적 최저가 값인 3시간을 절대값인 6분으로 나누어서 나온 값입니다. 자, 위 사례에서 한번 해봅시다. 위 사례에서 절최가 6분이고요. 상최는 3시간이었죠. 자, 그러면 위 사례의 POA 값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분모는 절체는 6분입니다. 6분은 그냥 숫자 6으로 써놓을게요. 자, 반면에 상체는 3시간. 그럼 시간을 분으로 곱해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간을 분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시간은 3시간이면 180분이네요. 180입니다. 그럼 표기값. 자, 표기값은 6, 38. 자, 무려 30이 되네요. 엄청 크네요. 1을 기준 삼았을 때 30은 표기값이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례에서는 어떤
어떤 결론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경우에는 개인 만족도는 엄청 크지만 대신에 어때요? 효율성의 측면에서 시간 낭비가 엄청나게 크다.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야겠네요. 효율성은 떨어진다. 시간이 낭비된다. 만족도는 올라가지만 효율성은 떨어진다. 즉 낭비다. 자, 필요값이 30입니다. 자, 이런 경우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가를 치른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POA를 활용하게 되면 교통 체증 상황에서 어떤 최적의 경우의 수를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그런 이론의 특징과 이론 활용도의 어떤 그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출근길의 교통체증 상황에서 이 이론을 적용해 보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통체증이라는 상황, 특히 우리가 교통체증을 경험하는 시간대가 언제냐면 러시아워 시간입니다. 체증이 되는 시간은 출퇴근 시간이죠. 자, 출퇴근 시간의 교통체증은 우리가 심각한 아주 사회적 문제이고 경제 손실을 가져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과 사회 두 다에게 큰 부담이 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 해결할 때 이것을 뭘 가지고 네트워크 이론을 가지고 이것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걸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결과값을 취할 수 있는지 한번 탐구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 본문 볼게요. 자, 아래 그림은 자, 이제 출근길을 표현한 것입니다. 왼쪽이 집이고 오른쪽이 직장이다. 자, 출근할 때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윗길은 자, 여기가 고속도로고요. 자, 넓은 대신에 돌아가야 됩니다. 넓은 대신 돌아가야 된다. 아랫길은 지름길 대신에 짧지. 자, 고속도로에 넓고 돌아간다. 지름길은 짧지만 좁습니다. 자, 고속도로에서의 걸리는 시간은 한 대이든 네 대이든 상관없이 언제나 10분. 언제나 10분입니다. 자, 그리고 지름길은 이용 차량이 많을수록 길이 막혀 한 대면 1분, 두 대면 2분, 3대면 3분. 자, 지름길 같은 경우에는 한 대당 1분. n대당 n분이 걸립니다. n대당 n분이 걸리는 그런 구조예요. 여기는 지금 x대당 x분이 나와서 바꿔놨네요. 여기는 지름길입니다. 여기 무조건 10분. 여기는 n대당 n분, x분. 자, 이렇게 걸리는 구조입니다. 자, 만약 이 동네에 직장에 가는 사람이 10명이고 이들이 각자 차를 가고 출근을 한다면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답을 하겠죠. 자, 10명이 직장인인데 차로 출근을 합니다. 가장 좋은 최적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0대 모두 같이 출근한다면 최저가가 될 수 있도록 두 길로 적당히 나누어 가야 되겠죠.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씩 해보는 겁니다. 자, 하나씩 했을 때, 자, 고속도로의 1, 그 다음에 지름길로 9, 이렇게 다 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고지, 이런 식으로 모두 해보면 각각 총 소요 시간이 나오게 되겠죠. 자, 수식을 써서 푼 다음에 2차식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가장 적게 걸리는 최소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때 x는 5가 됩니다. 즉 가장 적게 걸리는 최소값 x는 5. 즉 5명은 위로, 5명은 아래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총 시간이 가장 적게 걸린다가 되겠죠. 자, 이걸 선생님이 수식으로 바꿔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자, 위로 5대, 그 다음에 지름길로 5대. 자, 그럼 위로 갔을 때 고속도로에는 무조건 10분 걸리니까 5 곱하기 10, 50분이 되고요. 아래에는 n대당 n시간이 걸리니까 5대가 가게 되면 몇 분이 걸립니까? 각각 5분씩 걸리겠네요. 그죠? 그러면 25분이 걸립니다. 아까
위로 가서 다섯 때는 교당 10분씩 무조건 걸리니까 50분이 되겠고 밑에 건 25분이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을 구했을 때 위 아래 끼를 다섯 대씩 나누고 왔을 때 합하게 되면 시간 합하게 되면 총 75분이 나오네요. 75분. 그러면 10명의 75분이니까 1인당 몇 분입니까? 7.5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자, 이렇게 최적화의 값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0분으로 가는 사람. 자, 이것이 수학적으로 가장 좋은 절대적 최적화. 여러분, 절체값의 개념은 뭐였죠? 수학적으로 가장 어떤 값? 가장 작은 값을 갖는 경우. 자, 이것을 절대적 최적화. 값이라고 얘기했죠.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해둬야 됩니다. 수학적으로 가장 적은 값. 자, 수학적으로 가장 적은 값. 그러니까 계산했을 때 가장 적은 숫자가 나오는 것이 절대적 최적화의 값인 거죠. 자, 이런 관점을 계산했을 때 아까 75분이 가장 적은 값이 나온 거고요. 그랬을 때 개인적으로는 7.5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 5대, 아래로 5대 이렇게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자, 수학적으로는 이러한데, 자, 수학적으로는 이것이 가장 좋은 값인데, 그러나 실제 운용했을 때 어때요? 실제 운용했을 때 이 값이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자, 여기까지가 이론상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론과 실제의 괴리. 자, 들어맞지 않는 거를 뭐라고 합니까? 괴리라고 아주 중요하네요. 자, 괴리되어 있습니다. 왜 괴리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뭔가 이상하죠. 고속도로로 가던 한 명이 지름길로 옮겨가면 아래 지름길은 차량 수가 5대에서 6대로 늘어나서 6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원래 속도로는 어때? 10분이 걸렸던 사람들이 지름길로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왜냐면 10분 걸려서 위로 갈 사람이 나만 10분 걸려? 내 친구는 아랫길로 가서 5분 걸리는데 나도 가지 뭐 하면서 추가로 갑니다. 그러면 내가 원래 고속도로로 가던 사람이 지름길로 바꾸게 되면 어때? 지금 자, 5대 5의 숫자 위가 5, 고속도로 아래가 5인데 한 친구가 여기로 옮겨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위는 4대가 되고 아래는 몇 대가 됩니까? 6대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때요? 당연히 개인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입장에서 개인의 입장에서는 10분 걸리던 게 아래로 옮겨가면 어때요? 한 대 옮겼을 때 6분이니까 6분 걸립니다. 그럼 4분의 이익이 있네요. 4분의 이득이 있기 때문에 안 옮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름길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도로교통을 총괄하는 기관,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들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때요? 5대5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답이라고 하지만, 자, 사회 전체가 아니고 개인에게 있어서 이것이 가장 좋은 답이 아니기 때문에 지름길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회 전체에서는 절대적 최저가 값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바람직하죠. 그러나 개인에게는 지름길을 가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다. 자, 그러나 사회 전체 말고 개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절대적 최저가 값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절체를 추구하는 반면에 개인에게는 어때? 개인적 만족을 추구합니다. 즉 상대적 최적화 그 추구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 형광펜 걸어놓으세요. 도로교통을 총괄하는 기관에서는 절체가 가장 좋은 답이다. 이건 사회 전체 관점을 의미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둡시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한 사람만이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한 명이 옮겨가면 그 다음 친구도 쟤도 옮겨왔어? 나도 옮겨와야지. 그럼 두 명째 갔을 때에는 이제 5대 5에서 4대 6 갔다가 또 한 명 옮겨가면 3대 7 되겠죠. 그죠? 두 번째 사람들은 3대 7이 되면서 시간은 n분이니까 7분이 걸리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7분이 걸려도 위로 갔을 때 10분 걸리던 거에 비하면 3분이 이익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름길로 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언제까지? 전부 다 밑으로 가요. 그럼 10명이 몇 분이겠어요? 10명이 전부 다 지름길을 택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총 100분이 소요됩니다. 총 100분. 상대 최저가의 값이 되는 거죠. 총 100분이 돼. 자, 절체를 추가하면 아까 얼마였죠? 총 75분이 걸립니다. 근데 개인의 관점에서 상대 최저가를 추가하게 되면 얼마 걸립니까? 10명이 아래 지름길을 가게 되면서 총 몇 분이 걸립니까? 총 100분이 걸립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단락. 여기서 7.5분씩 걸리는 첫 번째 답안이 절체이고 모두 지름길로 몰려 10분씩 걸리는 답안이 상대 최저가다. 자, 첫 번째 답안은 절체. 지름길로 가는 게 어때요? 지름길로 가는 게 상체. 자, 상대적 최저가는 사람들이 좋아 선택하는 이기적 답으로서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개인의 이익 극대화에서 상체가 발생한다. 너무 쉬운 얘기네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만 여러분들 여기서 이걸 이렇게 밑에 작은 글자 보세요. 사람들이 가장 효율적인 절대 최저가를 추구하지 않고 상대 최저가를 채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발표하세요. 바로 개인의 이익 극대화에 바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유가 되겠죠.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동기가 있기 때문에 상대 최저가를 선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하네요. 결국 7.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10분에 가게 되어서 교통체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것을 POA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POA 계산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별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POA는 어떻게 계산하죠? 절체분의 상체라는 거죠. 아까 절체가 얼마였죠? 75분이었습니다. 상체 얼마였죠? 100분입니다. 1.33이 나오네요. 여러분들 이것이 1보다 크면 POA가 1보다 크면 어떤 경우였습니까? 아까 1보다 크면 개인의 만족도는 높지만 어때요?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죠? 따라서 여기서 33, 1 뒤에 있는 소수점이야 3.3%. 33%. 자, 이 33%의 비용이 낭비되는 겁니다. 이만큼의 낭비가 있는 거예요. 33%의 효율성의 낭비가 생기는 게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자, 이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에 페이지에서 잠깐 정리할 내용이 있는데요. 잠깐 앞에 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페이지에서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페이지에서 내용 볼게요. 앞에 페이지에서 여기 그림 위에 있는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그 질문사항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위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절체를 따르지 않고 상체를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묻고 있죠.
자, 묻고 있습니다. 자, 이걸 내용 정리해 보면요. 자, 일단 절체는 아까 무슨 입장이다? 사회 전체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상체는 뭐의 입장이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본적 관점을 가지고 정리해 보면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개인은 사회 전체 이익에는 관심 없어요. 전체 이익보다 무엇을? 이기적인 이익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이기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름길을 가는 상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점이 그 이유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설명의 실수로 인해서 지금 뭔가 빼먹은 것 같은데요. 앞에 페이지, 그 뒷페이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 윗길과 아랫길로 5명씩 갔을 때 수학적으로 가장 좋은 값인 절대 최저값의 값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수학적 값이 제일 적은 값을 구했을 때, 여기 보세요. 제일 적은 값을 구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위로 5분. 자, 위에 갔을 때, 자, 위에서 5명이 갑니다. 그러면 1인당 10분이 걸리기 때문에 위로 가면 50분이 걸리고요. 자, 밑으로 갔을 때, 지름길로 갔을 때 5명이 가게 되면 각각 n분이 걸리니까 5분이 걸려서 총 25분이 나왔죠. 합해서 가장 적은 값인 75분이 나옵니다. 이 75분이 수학적으로 제일 적은 값이에요. 그래서 가장 적은 값을 뭐라고 부릅니까? 절대 최소값 값이라고 부르죠. 자, 이것이 가장 수학적으로 좋은 값, 즉 효율적으로 제일 좋은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전할 때 어떻게 해요? 자, 이론상으로는 제일 좋은 값인데, 실제로 오는 사람들이 실제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즉, 이론과 실제에 뭐가 있다? 이론과 실제의 괴리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메모해 보세요. 자, 뭔가 불공평하기 때문입니다. 자, 왜냐하면, 내 친구가 옆집 사는 친구가 있는데, 나는 위로 가서 10분씩 걸리는데, 그 친구가 아래로 가? 얼마 걸리니 물어보니까 5분밖에 안 걸린대요. 그러면 그 말 들었을 때 10분 걸리는 친구는 어때요? 나도 그럼 갈래. 자, 그 친구가 옮겨갑니다.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5대 5일 때, 자, 5대 5일 때 10분 5분씩 걸리는 거에서 한 친구가 옮겨갑니다. 그러면 한 친구 옮겨가게 되면 위는 4명 되고 위는 6명 되겠죠. 6명 걸리는 순간 시간이 들어서 6분 됩니다. 6분. 그렇지만 6분 들었을 때 어때? 그 친구는 원래 10분 걸린 거에 비해서 4분이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 개인적 이득을 쫓아서 아랫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밑에 있는 지름길로 다 옮겨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밑에 좀 더 보세요. 자, 밑에 봅시다. 도로교통을 총괄하는 기관, 예컨대 도로교통 공사라든가 시청에 도로국이 있습니다. 그럼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때요? 당연히 5대5로 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교통을 총괄하는 기관, 사회 전체 관점에서 볼 때는 절대적 최적화를 추구하는 것이 가장 75분 걸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러나 개인의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게 가장 좋은 답 아니면 내가 왜 10분 걸려? 나 6분 걸려갈래, 7분 걸려갈래, 8분 걸려갈래. 9분이 걸리는 것도 1분의 이득이기 때문에 9명까지 10명까지 다 옮겨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명씩 한 명씩 옮겨가다 보면 어때요? 옮겨가다 보면 나중에 10명이 다 옮겨가서, 그죠? 10명이 통째로 다 옮겨가서 100분이 걸리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즉, 상대적 최저가 값을 갖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즉, 개인의 관점에서 볼 때 옆에 보세요. 개인의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에 다 옮겨가서 총 100분, 10명이 다 아래 지름길로 옮겨가서 100분이 걸리는 상황에 도착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론과 실제의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마지막 단락 보겠습니다. 여기서 7.5분이 걸린 건 절체 값이고요. 자, 지름길로 가는 거는 상체 값입니다. 자, 이것은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상체 값을 가느냐? 그건 개인들이 사회 전체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개인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또 어떻게
POA 값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해 봤을 때 옆에 보세요. POA는 절체분의 상체죠? 적어보세요. 자, 이 경우에 절체값은 75분이고 상체값은 100분입니다. 나눠보세요. 그럼 1.33이 나오겠네요. 자, 이때 POA가 1보다 크입니다. 1보다 클 때 어때요? 개인의 만족값은 크지만 효율성은 작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31점 뒤에는 3.3 33%의 낭비가 생기게 된다는 점. 사회 전체를 볼 때 33%의 낭비가 생긴다는 점. 그런 비효율성이 발생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단락 보겠습니다. 단락에 소제목이 붙어 있네요. 자, 도로를 막아야지만 흐름이 나아진다? 이게 뭔 말일까요? 자, 제목이 좀 알쏭달쏭하네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차가 막히면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도로를 넓히죠. 다리도 놓습니다. 이건 상식적인 혹은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렇죠? 자, 일반적으로 차가 막히면 도로를 넓히고 다리를 놓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실제로는 쓸데없는 작업일 수도 있다?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역설적인 거네요. 돈을 들여서 조건을 계산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여러분들. 별표 한 3개 볼게요. 여기 실제로는 쓸데없는 작업일 수, 말하면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풀면 자, 어때요? 오히려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도로를 넓히고 다리를 놨을 때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럼 이거 놀라운 결과네요. 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놀라운 결과입니다. 자, 다음에 그림 2와 3은 출근길을 표현한 것인데, 자, 다만 도로 조건은 앞에 그림 1과 동일합니다. 앞에 여러분 그림 1 있죠? 도로 조건 어떻습니까? 자, 조건 도로는 고속도로로 갔을 때 10분씩 걸리고, 그리고 지름길로 갔을 때 얼마씩 걸린다? n분, x대당 n분. 자, x분이 걸립니다. 자, 이 조건을 옆에 그림에 표현해 보겠습니다. 옆에 그림 2에 있는 10분에 써 있는 이거는 고속도로를 가리키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얇은 길은 지름길을 가리키겠죠. 이 지름길은 x분, 그러니까 차가 x대에 있으면 차가 한 대에 있으면 1분이 걸리고요. 2대에 있으면 2분이 걸리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길이 두 갈래 길입니다. 그래서 앞에 위의 길은 지름길 플러스 고속도로의 길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길은 고속도로 플러스 지름길의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 두 갈래 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지름길과 고속도로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이 길 방식을 그림 2를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려볼게요. 자, 그림 2의 경우입니다. 2의 경우에 열대차의 가장 좋은 출근 방법은 각기 5대씩 나누어 가는 방법이 되겠죠. 윗길은 5명 가니까 지름길에는 5분이 걸리고 고속도로에는 10분이 걸리므로 한 대당 총 15분이 걸립니다. 자, 윗길로 갔을 때 윗길은 지름길 플러스 고속도로지 않습니까? 자, 지름길은 5대 가니까 5대 곱하기 5분 플러스 5대 곱하기 10분 이렇게 되겠죠? 그럼 윗길이 5대 갔을 때 윗길로 총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5, 25에 50분에서 75분이 걸리네요. 그죠? 자, 반면에 밑에 길 갑시다. 5대가 그림 2에서 아랫길로 갑니다. 자, 아랫길은 먼저 고속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지름길이 해주는 구조가 되겠죠. 자, 계산해보면 고속도로에서는 5대가 가게 되면 대당 10분씩 걸리니까 자, 5 곱하기 10분이 되겠고요. 지름길로 갔을 때 그 뒤 이어진 지름길 부분에서는 5대가 갔을 때 각각 n대는 n분이 걸리니까 5분이 걸리겠네요. 자, 그럼 더하면 몇 분이 되겠습니까? 순서만 앞에 윗길과 반대로 순서만 이렇게 다를 뿐, 시간이 걸리는 구조는 똑같이 되겠습니다. 총 75분이 걸립니다. 자, 여러분. 자, 이렇게 정리해 봤을 때, 자, 위 그림 2에서 보세요. 그림 2에서의 수학적 최저값으로 보게 되면, 즉, 절대적 최적화 값을 구하면요. 몇 분이 됩니까? 자, 위에 5대, 아래 5대 구조로 갔을 때, 아래, 오타네요. 위 5대, 아래 5대. 자, 이렇게 해서 총 150분의 시간이 걸리는 구조가 가장 효율적인, 시간이 적게 걸리는 절대적 최저가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10명이 모두 15분씩 걸리기 때문에 공평합니다. 그렇게 되겠죠? 자, 다음 봤을 때 절대적 최저값이 아까 말한 대로 150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대적 최저값, 사람들의 만족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이게 가장 적게 걸리는 시간이요. 아랫길가나 윗길가 똑같이 15분씩 걸린 5명씩 갔을 때가 제일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옮길 이유가 없습니다. 윗길 가는 사람이 내가 15분이 걸리는데 밑에 길로 간다? 밑에 길가 똑같이 15분 걸리니까 자, 윗길로 가도 15분이 걸리고 아랫길도 가도 15분이 똑같이 걸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길을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길을 안 바꾸기 때문에 상대적 최저값이 똑같이 나옵니다. 상대적 최저값이 똑같이 150분이 나와서 결과적으로 자, 아까 POA 값 여러분 기억납니까? 자, 밑에 분 절대적 절최분의 자, 상최 값을 나누었을 때 그 값이 얼마인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림 2의 경우에는 절최 값이 150분이었고요. 상최 값도 똑같이 150분입니다. 그러면 PO의 값은 얼마 나옵니까? 1이 나옵니다. 1. 그럼 이 1 상태라고 하는 거는 자, 두 값이 일치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POA가 1이 됐고요. 낭비가 전혀 없는 완벽한 도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달로 볼까요? 그런데 만약 시간을 단축시키겠다고 그림 3처럼 자, 이제 국가에서 시에서 중간 지점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으면 어떻게 될까? 자, 가정을 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사람들은 종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길을 가게 되겠죠. 일단 그림 3을 보게 되면 다리가 놓이게 됐을 때 자,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갈까요? 고속도로가 빠르니까 거기로 갔다가 다시 고속도로 가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리가 놓이기 때문에 선택의 고민이 생기죠. 선택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다리가 놓였을 때 고속도로는 무조건 10분이 걸리고 지름길은 무조건 5분이 걸리기 때문에 고속도로 가다가도 지름길이 빠르니까 지름길로 가야지 하고 시간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길을 바꾸고 가겠죠. 다시 말하면 다리를 건너서 지름길로 선행지를 바꾸게 됩니다. 그렇죠? 바꿔서 지름길 한 곳으로 몰리게 되는 것과 같은 이런 한 곳으로 몰리는 이런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어떤 문제점이 지름길 한 곳으로 몰린다. 왜 몰리게 됩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몰리는 이유는 개인적 이득을 보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개인적 이득이 이유가 됩니다. 개인은 당연히 개인적 이득. 시간이 10분 걸린 거여서 보세요. 시간이 10분 걸린 거여서 지금 그럼 얼마 걸리죠? 5분으로 줄어들어. 나 혼자 가도 6분이니까 두 명 가면 7분이고 9분까지는 이익 아닙니까? 9분까지는. 그러니까 개인적 이득을 이유로 해서 다 몰리게 됩니다. 자, 결국은 5명이 모두 다 지름길에 몰리게 되면 결국 그 길은 5분 걸리던 지름길이 10분이 걸리게 되고 10대 가게 되니까 따라서 자,
지름길 x 대 10분에다가 동시에 또 지름길 x 대 10분에서 아까 앞에 그림 2의 경우에는 총 얼마 걸렸었습니까? 총 각자 개인당 15분씩 걸리던 시간 길이 총 20분이 걸리는 걸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원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래 1인당 15분씩 10명 150분인데 이제 20분이 걸리기 때문에 1인당 시간 20분 곱하기 10명 총 200분이 걸리게 되는 거죠. 시간이 50분이 늘어나네요. 총 시간이. 자, 다시 말해 공평하고 효율적이던 다리가 건설되면서 오히려 시간의 낭비와 교통 체증이 생기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돈 들여서 비용을 들여서 헛짓을 한 거죠. 이것을 브라이스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자, POA가 증가하는 거죠. 자, 여기서 낭비가 된다. 시간 낭비, 체증이 생긴다. 브라이스 역설인데 이걸 POA 값으로 그럼 바꿔봅시다. 자, POA 값을 바꿔봅시다. 계산해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자, 그림 3의 경우에 왼쪽에 볼게요. 그럼 그림 3의 경우 칸이 부족하니까 위쪽으로 빼겠습니다. 그림 3의 경우에 POA 값은 절체분의 절체가 150분이잖아요. 그런데 상체 근데 분자가 몇 분이 나옵니까? 분자는 200분이 나오죠. 그럼 나누면 1.33이 나옵니다. 1.33. 자, 그래서 이 포획 값이 1보다 큽니다. 자, 1보다 크기 때문에 비용의 낭비가 있다는 거죠. 자, 결과 1.33 1보다 크기 때문에 비용의 낭비가 있고 돈 들여서 그다음 효율성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자, 비용을 들였는데 효율성 떨어진다. 이게 역설적 결과죠. 의도와는 무관한, 의도와는 정반대의 역설적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내용 가보겠습니다. 네트워크는 힘이 세다. 마지막 결론 부분은 자, 교통 체증 사례를 통해 실제로 네트워크 안에서 무엇인가 움직이는 역풍력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그냥 다리를 놓고 도로 뚫으면 문제가 풀릴 것이라는 1차원적 사고로, 자, 다리 놓고 도로 뚫으면 풀릴 것이라는 1차원적인 사고로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문제 해결 안 되고요,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우리 여기서 뭐가 필요합니까? 네트워크 이론이 그래서 필요하구나. 네트워크니 그래서 필요하구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네트워크 이론을 잘 활용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청계천의 고가도로를 막았더니 예상과는 달리, 고가도로가 있으면 도로가 또 그만큼 늘어나서 잘 소통이 될 것 같은데 그거를 막았더니만 어때요? 예상과는 달리, 자, 봅시다. 막았는데 오히려 흐름이 더 나아졌습니다. 자, 네트워크 이론을 이용해서 실제로 적용했더니만 성공한 사례죠. 자, 이것들을 통해서 교통체증을 줄일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네트워크 이론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교통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 허브를 찾아서 우선적으로 치료해서 전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거나, 이때 허브는요, 그러니까 전염병의 슈퍼 전파자, 좀 우리가 얘기하는 팬데믹에서 슈퍼 전파자, 그 슈퍼 전파자를 찾아서 우선 치료하면 확산을 예방할 수 있고요. 월드 와이드 웹 네트워크, 자, 인터넷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해서 좋은 검색 결과를 찾아내는 것은, 자, 인터넷 검색 엔진 개발, 또 생명공학적 연구에서 바이오 네트워크를 분석함으로써 신약 후보 물질을 찾거나, 또 입소문 마케팅 활용, 이런 것들이 다 네트워크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입소문 마케팅 같은 경우도 인싸,
인싸 아주머니, 그죠? 인싸들을 찾아가지고 그 인싸를 통해서 입소문을 내는 거죠. 그죠? 자, 이런 활용 사례 한번 체크해 볼게요. 교통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전염병 확산 효과적 예방, 즉 슈퍼 전파자 찾기, 그 다음에 검색 엔진 개발, 신약국 물질 찾기, 입소문 마케팅 등 다양한 활용 사례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브라이스 역설 잘 기억해 주세요. 독일 수학자가 제시한 건데요. 도를 추가하면 오히려 정체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역설적인 상황, 이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학습활동 정리해볼게요. 학습활동의 문제는 본문에 나온 내용 한 번 더 반복한 내용이죠. 자, 여기 보면 POA가 이른 경우와 그 다음에 중간에 다리를 놓았을 때의 경우를 두 개를 비교해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밑에 볼까요? 그러면 자, POA를 활용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POA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여기 여기 경우에 POA는 얼마입니까? POA는 150분의 150에서 얼마가 나왔죠? POA가 1이 나왔습니다. 여기 POA 얼마 나왔죠? 150분의 2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33이 나왔죠? 자, 이렇게 달라내요. 자, POA는 뭐냐면 이기적인 무질서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POA가 크면 개인의 만족도는 높아지만 시간이 낭비되어 비효율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경우에 자, POA가 1보다 크다. 바로 이걸 가리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내용을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자, 만족도는 높지만 수학적으로 비효율적이다. 반면에 POA가 작으면 이 케이스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케이스. POA가 작으면 효율은 높으나 개인의 만족이 낮을 수가 있다. POA가 1인 경우가 이 경우가 되고요. 제가 중간에 POA가 작다는 얘기는 다시 쓸게요. POA가 작은 경우는 1이 아니라 1 이하 0.9, 0.8 이런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런 경우는 만족도가 낮은 경우죠. 1인 경우는 정확히 효율과 만족이 정확히 충족되는 경우를 가리키겠습니다. 따라서 이 POA 값을 활용하게 되면 자원 낭비를 줄이거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을 현재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표시하세요. 자, 활용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POA를 활용했을 때 자, 자원 낭비를 줄이거나 만족을 높이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 자, 이게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가볼게요. 사람들이 절체를 따르지 않고 왜 상체를 선택하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뭐냐면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만족과 이익을 더 추구하겠다는 겁니다.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 뭘 추구한다? 개인의 개인적 만족과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상체를 선택한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학습활동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질문 확인해 볼게요. 빗자는 허브를 가진 복잡계 네트워크가 왜 형성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정리해 보면요. 예컨대 그 논문을 쓸 때 연구자들이 유명하지 않은 논문보다는 유명한 논문을 더 많이 인용하고 싶어 하죠. 한번 유명한 논문이 되면 더 계속해서 많이 인용이 되고 연결선이 많아지게 되겠습니다. 이건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빈익빈 부익부 때문에 그 법칙 때문에 특정 노드, 특정 개인이 특정 논문이 수많은 연결선을 가진 허브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빈익빈 부익부 법칙 때문에 허브가 즉 연결선이 많이 늘어난 그런 복잡계 네트워크가 된다.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 포인트는 뭡니까? 한마디로 빈익빈 부익부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밑줄 친 그 홍보 전략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복잡계 네트워크에 연관해서 설명을 해보자. 자, 밑에 보면 어떤 회사가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제품을 나눠줄 때 2개 주면서 하나가 아니고 1개는 당신이 쓰고요. 1개는 친구 아무나 주세요. 여러분 그때 친구 아무가 누구겠습니까? 그 친구 아무는 뭐 뻔하죠. 그거는 그 허브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겠죠. 연결선이 많은 한마디로 이때 친구 아무는 요즘 말로 인싸는 연결선이 많은 다시 말하면 허브를 가진 허브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홍보 효과가 대단히 커지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는 홍보의 목적을 달성하는 셈이 되겠고요. 따라서 뭐라 그럴까요? 회사의 그 제품의 홍보 목적이 성공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복잡계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례가 또 뭐가 있을까? 그 이점은 무엇일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나왔죠? 허브를 찾아 우선적으로 치료하는 전염병 확산 예방 방식. 이게 뭐냐면 그 전염병 확산에서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도 보면 전염병 확산에 허브가 있죠. 그 허브는 바로 슈퍼 전파자가 되겠습니다. 아까 한번 나왔죠? 그 슈퍼 전파자라고 하는 그런 그 복잡계 네트워크의 허브를 찾아서 그 허브를 중간에 잘 찾아서 맞게 되면, 그죠? 맞게 되면 전염병 예방을 우리가 확산할 수 있죠. 전염병 확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월드와이드 웹 네트워크를 구조를 파악하게 되면 좋은 검색 결과, 아까 나왔죠. 다, 이건 앞에 교과서 본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다 한 번도 나왔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자신을 중심으로 인간계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자. 자, 이건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지문은, 박스 지문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별표를 3개 하겠습니다. 정리를 꼭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글은요, 미국의 질병예방센터, 우리나라의 그 질본과 비슷한 기관입니다. 일명 CDC라고 합니다. 이 기관에서는 매주마다 미국 각 지역의 독감 환자 수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그 수를 파악해서 보고서를 쓰는데요. 자, 근데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각 지역의 그 환자 수를 수집하는 데이터 수집 기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보고서를 내기까지요. 예컨대 맨 먼저 지역 의사들이 각 지역 의사가 자기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동사무소에 보고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는 구청에 지역 의사에서 지역 병원에서 어디로 동사무소 어디로 구청은 시청으로, 다시 주정부로, 이렇게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그러면 이게 총 2주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2주라는 시간은요, 독감이 전국으로 퍼지는 시간 그 후이기 때문에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식의 보고서를 수집하는 방식은 무의미합니다. 그죠? 이런 문제점, 시간이 너무 걸려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점, 시간이 너무 걸려서 독감이 이미 퍼진 후이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바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검색 사이트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해결 방안이 가능할까요? 자, 여러분들, 사람들은 열날 때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기 전에 먼저 검색부터 합니다. 내가 목에 따갑고 콧물이 나고 있는데 이건 감기인가? 독감인가? 그냥 일반 감기인지 독감인지. 일반 감기면 잠 좀 잘 자고 잘 먹고 나면 나을 수가 있죠. 그러나 독감이라고 한다면 그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게 자기 증상을 검색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검색부터 하죠. 그래서 기침이나 고열 해열제 같은 것을 검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검색 사이트의 서버에는 그 각 검색어가 IP 주소에서 어디에서 어느 IP 주소, 그런데 어떤 고향 일산 지역인지 일산인지 서울인지 부산인지 그리고 일산에서도 어느 지역인지, 경기도에서도 일산인지 분당인지 의왕시인지 평촌인지 등등등 특정 지역 IP 주소가 뽑히게 되겠죠. IP 주소를 분석하게 되면 지역을 찾을 수가 있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지역을 특정할 수 있게 된다면, 자, 이 사이트가 이걸 통해 예측한 독감 환자 수와 질병예방센터가 발표한 독감 환자 수가 거의 일치했다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사항이네요. 자, 이것은 네트워크 이론과 무엇을? 빅데이터를 결합한 거죠. 그러니까 고향이든 일산이든 서울이든 부산이든 분당이든 간에
특정 IP에서 그 지역의 IP가 허브가 생깁니다. 그런데 일산의 독감이 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면 일산 지역의 IP 수가 막 검색 수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일산 지역의 허브 도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이론과 뭘요? 빅데이터를 결합해서 해결책을 찾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IP 주소가 뭐가 됩니까? 네트워크의 허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가 됩니다. 자, 이거를 연결시켜서 찾았다는 얘기죠. 자, 밑에 보겠습니다. 자, 이 글에서 네트워크 이론과 빅데이터가 어떻게 응용되는지 활용해보자.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개별 IP 주소 혹은 검색 사이트가 뭐가 됩니까? 노드가 되고요, 노드가. 그죠? 그리고 이때 모든 IP 주소가 검색 사이트와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검색 사이트는 뭐가 돼요? 검색 사이트 다 근데 내가 네이버에 검색했어요. 혹은 구글에 검색했어요. 구글 포털 사이트의 검색 정보, 그리고 네이버의 검색 정보, 이것이 바로 사이트에 뭐가 되겠습니까? 소위 허브가 되는 거죠, 허브가. 자, 검색 사이트가 뭐가 됩니까? 허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색 사이트가 일단 개별 IP와 사이트가 노드가 되는데요. 이때 개별 IP 주소가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C IP하고 B의 IP하고 자, 이 세 개의 IP가 어디에 옵니까? 네이버의 검색 사이트에 연결되겠죠. 그죠? 정리해보면요. C도 네이버를 거치고 그 다음에 A도 네이버를 거치고 B도 네이버를 거치고 D도 네이버를 거치고 E도 네이버가 거칩니다. 그럼 자, 이것도 노드고 검색 사이트도 이것도 다 노드입니다. 노드 다 노드인데요. 이런 개인의 노드들이 다 네이버 검색창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네이버의 검색도 일종의 노드 점이 되긴 되는데요. 이 노드가 네이버라는 검색 노드는 특별히 많은 그 검색으로 이 연결선을 거쳐가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됩니까? 노드이면서 동시에 뭐가 돼요? 노드이면서 이퀄 뭐가 됩니까? 이퀄 허브가 됩니다. 자, 이거 주의합시다. 각각 개인 IP는 노드만 되는데 네이버의 검색 사이트는 노드이지만 중간에 연결선을 많이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동시에 뭐가 됩니까? 허브가 된다는 점. 따라서 여기에서 이게 어마어마한 양의 빅데이터가 쌓이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특정 지역을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네트워크 이론과 빅데이터를 연결시키게 되면 여러 가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볼게요. 이 그림 잘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잘 주의해서 그려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를 통해 네트워크 이론과 빅데이터 활용할 때 한계점. 자, 한계점이 뭐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검색 사이트 땡땡이 예측과 독감 환자 수가 질병센터가 발표한 환자 수 거의 2배만큼. 이거는 어때요? 사이트의 예측과 실제 환자 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일치한 현상, 예측이 불일치해서 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거는요, 실제로는 질병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직 안 걸렸어. 근데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 그럼 내가 기침이 나거나 목이 아프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호기심 때문에 그냥 공포심 때문에 검색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이와 같은 현상은 자, 이렇게 불일치한 예측과 실제가 불일치한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나온 것처럼 호기심과 공포심 때문에 검색하는 그런 케이스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검색에 허수가 있는 거죠. 실제 질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자, 이거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요? 자, 이것은 빅데이터 자료가 검증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되겠죠. 자,
빅데이터에 실제 검사하는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고 호기심 때문에 검색했을 때 그 수는 허수가 됩니다. 자, 이거는 실제 걸릴 사람이 아니고 허수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해결 방법은 뭘까요?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는 게 되겠죠. 예컨대 동일한 자료를 여러 곳에서, 예컨대 네이버만 보는 게 아니라 뭐 구글도 보고 뭐 약간 다음도 보고 여러 가지 또 이런 그 여러 가지 사이트의 검색 사이트 여러 곳. 자, 방법은 여러 곳을 입수하는 겁니다. 한 곳만 보지 않고. 그래서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이 되겠죠. 드리겠습니다. 자꾸 내려가네요. 자, 자료의 정확성을 따져본다. 그래서 신뢰성을 분석해서 여부를 확인해 보면 훨씬 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검색 사이트 하나만 보지 않고 여러 곳을 본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나만 보지 않고 여러 곳을 본다. 이게 해결 방안이 되겠네요. 자, 이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설명 끝내겠습니다. 역시 또 선생님 빨리빨리 설명하려고 했지만 오래 걸렸습니다. 잘 정리하시고요. 자, 시험에서 좋은 성과 있길 바랍니다. 안녕.